자동적인 사고의 탐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제가 보통 여러 책에서 보면 자동적인 사고에 대한 파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자동적인 사고 찾기, 자동적인 사고 파악, 영어로 identification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너무 이렇게 identification 또는 파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하나의 생각을 딱 빼낸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저는 자동적인 사고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강의의 정신이나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거는 자동적인 사고의 탐색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적인 사고의 탐색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서 자동적인 사고를 현실 검증하는 과정에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강의 좀 진행하겠습니다. 인지적인 개입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적인 사고를 자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나온 얘기 있네요. 자동적인 사고는 외연적이고 의식적인 사고의 흐름과 공존하는 또 다른 사고의 흐름이다. 우리는 그 존재와 내용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동적인 사고에 우리가 모르고 영향을 받죠. 옳다고 받아들이고 감정과 행동이 이에 지배를 받는다. 베크의 가장 큰 공헌의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동적인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정신분석에서처럼 꿈이나 자유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사고에 접근할 수 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동적인 사고의 존재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자각하는 것, 이게 인지치료적인 개입의 요체가 된다. 네, 예. 모를 때 영향을 미쳐요. 알면 그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너무 어둠과 투쟁할 필요는 없어요. 어둠은 이렇게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자각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변화의 핵심 기제는 자동적인 사고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자동적인 사고에 대한 자각 그 자체가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기제가 돼요.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자꾸만 이제 자동적인 사고를 파악해서 고쳐야지만 최종적인 완성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중간까지만 하고 끝나면 이게 완성이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마치 이제 변화를 시켜야지만 뭔가 과정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인 사고를 탐색하고 파악하게 되는 그 과정 자체를 건너뛰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치료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베크가 자동적인 사고를 발견하게 된 과정이 어느 책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재미있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할게요. 베크는 원래 정신분석가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고, 본인도 이제 정신분석 피분석자가 돼서 정신분석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신분석적으로 계속 프랙티스를 병원에서 하고 계셨는데, 이제 첫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현상을 계속 하는데, 자유현상 중에 치료자인 베크를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자유현상을 아주 자유롭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좋은 치료 과정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잠깐 베크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지금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억눌린 걸 표현해서
시원하다든지 후련하다든지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을 계속해서 자유현상 과정에서 느껴왔다는 것을 비로소 질문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됐어요.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드냐고 물었더니 내가 나한테 이렇게 고마운 베크 선생님을 공격해도 될까? 치료자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아. 나는 나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유현상을 계속 해나가는 거와 병렬적으로 내가 베크 선생님을 이렇게 고마운 분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는 생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베크가 묻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자각하지 못했고, 그런데 세션을 지배했던 그분의 분위기와 감정은 오히려 보고되지 않았던 그 생각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현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유현상으로도 보고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자동적인 사고고 그게 감정에 더 중요하고 그거에 자꾸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의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사례에서는 이제 어떤 여자 환자인데 계속해서 성적인 갈등을 보고를 했어요. 자유현상을 통해서 성적인 갈등을 보고를 하는데 성적인 갈등을 막 보고할 때 베크가 또 감정을 물었어요. 자유현상 중에. 그랬더니 불안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정신분석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렇게 이 억압되었던 성적인 갈등이 자유현상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 그 성적 갈등 자체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거라는 그런 식으로 그 불안을 우리는 이해하고는 그래 불안한 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유현상을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이해심 많은 척하면서 그렇게 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베크는 거기서 그 불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왜 불안한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적인 갈등 때문에 이분은 불안해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명쾌하게 표현을 못하지? 성적인 갈등을 표현하면서도 나 자신을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베크 선생님이 얼마나 지루해 하실까? 혹시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베크 선생님이 나보는 것을 조금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과 연결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은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아는 순간에 내가 이 세션에서 성적인 갈등을 자유현상을 막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평소에도 늘 하는 생각이었구나. 이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불안해요. 그 불안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명쾌하게 표현하지 못해. 상대방이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나를 만나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게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늘 그런 자동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이 사람이 가져온 불안의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이야. 이게 이제 자동적인 사고를 임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동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 현상인지를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아는 것에 중요성들을 참 많이 강조했죠. 그러니까 변화의 핵심 기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각이다. 그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모를 때에는요, 콘택트 렌즈 끼었을 때 콘택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무 달라붙어 있고 주의가 안 가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 생각을 안다는 것은 그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둔다는 소리고요. 그 생각, 그로부터 거리를 두면 그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 생각과 거리를 두고 빠져나와서 그 생각을 생각으로 보는 것. 그게 진정으로 생각을 아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사람은 변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면 자꾸만 상담을 하면서도 이거 가지고 불충분한 것 같아서 자꾸만 기법을 쓰고 싶어 하는 어떤 유혹을 받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자각의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상담에서 있는데, 자각이 가장 치료의 기제의 1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자동적인 사고의 자각보다 변화를 더 중시하면 자동적인 사고의 탐색 과정이 특정 사고에 대한 무미건조한 보고에 그치기 쉽고 생생한 체험적인 자극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체험적인 자각이 중요하고요. 개념적인 통찰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자동적인 사고의 탐색 과정이 자연스럽게 체험적인 자각으로 이룰 수 있게 상담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 필요해요. 베크 중에서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인지치료에 대한 문헌들은 많이 교과서적인 문헌들이라서 교과서적인 문헌보다 베크의 초기 원전들을 직접 한번 읽어보면 인지치료가 탄생할 당시에 어떤 흐름에서 탄생했는지 그 정신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를 번역해가지고 같이 좀 읽어보고자 하는데, 한번 좀 제가 읽는 거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정서장애의 많은 특성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상식을 벗어난 듯 보이는데, 네. 따라 읽지 마시죠. 저 혼자 읽을게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읽으라 그랬구나. 그냥 저 혼자 읽겠다는 말이었는데, 이게 한국말이라도 이렇게. 네. 정서장애의 많은 특성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상식을 벗어난 듯 보이는데, 이는 관련 정보가 빈곤하기 때문이다. 빠진 자료들을 보완할 때 치료자는 가장 당혹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자신의 도구를 이치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정상적인 반응에 얽혀있는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 이게 인지치료예요. 비정상적인 듯 보이는 그 반응에 얽혀있는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일이다. 많은 환자들은 사건과 불쾌한 정서 반응, A와 C죠. 사이에 끼어있는 생각의 연쇄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한 개인이 선행 사건과 정서적 행동적 반응 결과 A와 C 사이에 그 간격을 메꿀 수 있을 때 당혹스러운 반응은 이해 가능한 반응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사건과 정서 반응 사이에 일어나는 빠른 생각이나 심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외부 사건과 특정 정서 반응 사이에는 의식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는 이 간단한 원리는, 의식할 수 있는 생각,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원리는 주요 심리학 치료 학파들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의 심리치료 학파들 사이에서는요. 그들이 자신들의 이론에서 의식적인 사고를 배제한 것은 이러한 정보의 원천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환자들을 자신의 내성, 인트로스펙션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외부 자극과 정서 반응을 연결한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한 개인의 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은 특히 불일치하는 정서 반응을 이해하려 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공황 반응.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공황 반응이 나타나? 우리는 명백히 비현실적이거나 과장된 분노, 불안, 슬픔이 사건에 대한 개인의 특유한 평가에 기초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개인 특유의 평가, 이것을 밝히는 게 인지치료죠. 는 정서장애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수많은 학자들이 왜 그렇게 의식적인 의미로부터 발걸음을 돌렸을까? 의미는 삶의 풍부함을 제공한다. 의미는 단순한 사건을 경험으로 변형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심리학과 정신의학 체계들은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비의적인 의미를 극단으로 파고든다. 당시까지의 행동주의는 생각과 정신적인 개념들을 우회하려 하였다. 당시까지의 고전적인 정신분석은 피상적인 의미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사건의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정교한 하부구조의 세계로 들어가려 했다. 인지적인 접근은 외부 사건뿐만 아니라 의식할 수 있는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 개인의 사고, 감정, 소망은 인지 모델의 원자료를 제공한다. 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해석은 정신분석이 가정하는 것처럼 더 깊은 의미를 덮고 있는 피상적인 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초적인 자료이자 안반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게 지금 현재 내담자가 의식할 수 있는 의미까지 그게 안반이고, 물론 그 안반에 더 깊은 의미는 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걸 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반은 저 밑에 있다 생각하고, 건너뛰어서 상징적인 해석으로 건너뛰게 되면 또다시 개념적으로 가게 되는데, 내담자가 현재 의식할 수 있는 그 의미의 세계를 매우 기초적인 원자료로서 지금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때,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동적인 사고와 다른 내성적인 자료들을 채로 잘 걸러서 미묘한 패턴의 의미와 함축으로 그려내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를 때까지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환자 자신이 그 의미가 자신의 특정한 현실 구성과 정확히 일치된다고 결정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옷 맞지도 않는 옷을요. 그래, 네 옷은 이거야. 그리고 딱 하고 이걸 자동적인 사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옷 입어보고 요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저 옷 입어보고 저거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그 사람의 그 맞는 옷을 정확하게 고를 때까지 자동적인 사고도요. 그 의미와 함축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정확한 공감으로 자동적인 사고에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이고, 의미와 심상은 내적 현실을 구성한다. 정신분석가들은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와 같은 힘을 쏟았지만 환자의 보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함으로써 사고자료를 이론주도적인 구성개념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의미를 손으로 붙잡는 게 쉽지 않을 때에라도 내적인 경험에 대한 주의 깊은 내성, 이게 인지치료죠. 을 통해서 환자들은 자신의 인식이 사고와 심상의 지속적인 흐름을 포함하도록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경험의 모든 측면과 그 과정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리치료는 환자의 의식을 더 깊고 넓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조차도 결국은 의식에 더 계속되는 확장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어야지 무의식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개념적인 그런 어떤 구성 개념으로 대체해버리고 나면 거기에서는 또다시 심리치료의 기본 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인지치료에서의 도식 믿음도 마찬가지. 좀 한 번쯤 같이 우리 베크의 원전의 일부를 같이 좀 한번 읽어봤고요. 우리 자동적인 사고를 이렇게 이제 실제 파악하게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제일 먼저 자동적인 사고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평소에 잘 의식하고 있지 못해서 감정을 경험할 때 주의를 거기에 기울이도록 해서 비로소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담자가 촉진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동적인 사고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실제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그냥 자발적인 언어적 보고 속에
자동적인 사고가 이렇게 툭툭 묻어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는 내담자는 그게 자동적인 사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일 뿐 객관적인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내담자가 이렇게 말하는 속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담자의 자동적인 사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안테나를 좀 이렇게 예민하게 세우고 포착해서 되돌려주는 작업을 상담자가 함으로써 자동적인 사고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거기 자기 그 프린트에서 그 내담자의 그 실제 버베이팀이거든요. 추가력을 푼 건데 거기에 자동적인 사고가 묻어 있어요. 그 묻어 있는 걸 발굴하세요. 밑줄을 그으세요. 요거 자동적인 사고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으셨죠? 자기가 그은 거 소신껏 한 개씩만 얘기해 보세요. 네네.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아니면 내담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이죠. 근데 본인은 같아요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은 사실처럼 믿고 있죠. 그죠? 네. 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하기만 하고 미안하고. 네.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어떻게 행동적인 표현이죠. 그죠? 과외 그만뒀겠다. 그 다음에 미안하다. 이건 감정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를 하니까 미안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니까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 결심을 하게 되는지 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는 감정, 하나는 행동에 가까운 말이게 되겠어요. 그죠? 네. 행복을 위해서라도. 네, 행복을 위해서라도. 예. 행복을 좀 자동적인 사고랑은 약간은 거리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제가 가르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또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자동적인 사고겠네요. 그죠? 자, 내 자신이 실력이 형편없는 줄 잘 알면서도 이 부분도 지금 다 나왔는데 5개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잘 알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담자의 좀 주관적인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내담자가 이렇게 자동적인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담자가 사실처럼 받아들이는데 상담자도 그 생각을 사들여서 그걸 사실처럼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성과가 없을 것 같아. 그래 성과가 거의 없을 것 같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러면 이제 그 공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깊이 공감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떡하니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야 근데 너 돈 벌어야 되잖아. 과외비 받아야 되잖아. 아니면은 부모님이 돈 안 대주신다면서 아니야 성과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과외해 화이팅 치어리더가 되든지요. 그러면서 아니면 그래 진짜 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과외 말고 다른 어떤 취업 자리가 없을까? 돈 벌 수 있는 좋은 거? 과외만큼 효과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이라도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 이러면서 이제 사회사업가가 돼야죠. 네? 네. 그러면 내담자의 자동적인 사고를 고개 끄덕거리는 게 공감일까요? 그것도 공감은 아니죠. 네. 너무 깊이 공감해서 그 내담자와 같이 한숨 쉬면서 다 과외 말고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다가 다 놓치고 나면 같이 한숨 쉬고, 그래, 미안해도 어떡하니, 목구멍이 보도천인 걸. 그걸 위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오히려 만약에 이 생각을 이렇게 탁 캐치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별로 성과가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군요. 또는 별로 성과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내담자는 그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럴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럴 것 같이 느끼는다. 이게 공감이죠. 별로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일 수도 있죠. 그래. 전혀 성과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그런다면 돈 받기 정말 미안하겠다. 그죠? 내지는 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과외를 하려고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겠다. 그죠?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싶은 게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과 감정 혹은 행동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인지 모델을 보여주면서도 오히려 더 공감적이 될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아무런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어떤 걸 보고 자꾸만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것 같다, 애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가 뭐냐라고, 그 생각의 근거가 뭐냐라고 슬쩍 한번 물어보죠. 예? 근거가 없어, 그렇게 아니라 근거가 정말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제 왜냐하면요, 애가 과외 시간에 자꾸 하품하고요, 숙제 안 해오려고 그러고요, 좀 빨리 끝내자고 그러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얘가 관심이 있나? 내가 뭘 잘못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 받아들여야죠. 그래. 이렇게 애가 그렇게 나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군요. 그러면서 한번 좀 물어보죠. 근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를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애 성적은 물어봤어? 아니면 엄마에게 과외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지 한번 어머님한테는 물어봤나? 그러면 아니요. 왜 못 물어봤죠? 진짜 그렇다고 할까봐요. 제가 그만두는 게 낫지, 실력 없다고 잘리는 거는 너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한번, 그러면 행동 실험을 또 제안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말이에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교사답게 한번 평가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진짜 효과가 없으면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만둬도 진짜 그만두고, 그러고 한번 이렇게, 실제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애한테, 부모한테 물어보면 어떨까? 알았습니다. 행동 실험이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다음 시간에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막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선생님 그만둔다는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내 가슴이 철렁하네. 선생님 뭐 보고 그러시는지 알겠는데
저 이전 선생님들은요,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9개월 버틴 유일한 선생님이 선생님인 거 아세요? 얘가 숙제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숙제를 한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반응 없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없어 하는 것 같지만 그나마 이렇게 재미를 붙인 게 누구 덕인데요? 선생님, 돈을 더 드려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말씀 꺼내셨나요? 예.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엄마의 객관적인 증언과 괴리가 있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실제 인지치료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냥 이 사례 가지고 우리 가상적으로 해본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싶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보식 사고의 명료화를 통해서 자동적인 사고를 구체화하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자동적인 사고가 그렇게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쫙 나올 거를 기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담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하산해도 될 사람. 그만큼 자동적인 사고를 명료하게 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과 주관적인 세계, 감정의 의미와 주관적인 세계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자동적인 사고가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그걸 이제 전보식 사고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촉진적인 질문을 잘 던져서, 아까 여러 옷을 입어보면서 이게 딱 나한테 맞는 옷이에요 라고 고를 때까지, 그 자동적인 사고의 를 계속해서 탐색해 들어가는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설익은 그거 딱 하나 가지고 그래 그 생각했어 라고 하기에는 내담자도 그 생각 가지고는 약간 어설픈 것 같지만, 상담자도 이렇게 섬세하게 튜닝이 돼서 딱 그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와 딱 일치하는 느낌이 안 들 때에는 조금 더 물어보세요. 더 표현하게 물어보시고, 물어보다 보면 자동적인 사고의 정확한 의미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기랄이라는 생각 외에는 더 이상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럴 때 조금만 더 제기랄 속에 그걸 길게 한번 좀 표현을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집에다 수첩을 두고 왔으니 오늘 스케줄은 다 글렀어. 멍텅구리 같은 놈.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지? 자, 제기랄 속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막 자책하면서 하는 일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그런 게 좀 더 포함이 됐잖아요. 좀 더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더 깊이 다가갔죠. 그죠? 우리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담자가 저는 카리스마 있는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바로 카리스마 있는 내담자가 좋아하는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정확하게 어떤 카리스마 있는 남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카리스마로 생각을 해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 나도 좋아해. 이제, 선호가 같은 애, 우리 통하는 게 많어. 그러면서 얼른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공감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물어봐야죠.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나도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나도 좀 알 수 있게 조금만 더 표현해 달라고. 그러면 바로 이제 소지섭 같은 남자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이제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감이 안 된다고 바로 비난으로 들어가는데, 소지섭?
소지섭과 카리스마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최민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그래. 소지섭이 카리스마 있는 남자야. 이러고 나면 내 남자의 그 세계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소지섭 같은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는 건데, 그러면 또 이제 소지섭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동의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좀 생략하시고요. 속으로 꼭 삼키고, 이렇게, 그래. 소지섭 같은 남자라는 게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걸 얘기하는지 조금만 더 얘기해 줄래요? 그러면서, 예. 이 설리반이 인터뷰 테크닉이라는 책에서 아주 좋아했던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What do you mean by that? 예? What does that mean? 예. 그게 무슨 의미죠? 그게 어떤 뜻이죠?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What do you mean by charisma? 예. 한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 잘 이해 못하겠는데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 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호기심을 보이는 게 가장 공감적인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자동적인 사고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섣부른 공감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남자 그러면 나 이제 느낌이 확 와. 카리스마 있는 남자. 난 네가 뭐 좋아하는 남자가 뭔지 알 것 같아. 이심전심 이렇게 으로 다 통한다고 그걸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오히려 공감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공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느라고 지난 시간에 연락 못했어요. 너무 늦게 연락드리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못 와서 죄송해요. 이렇게 내 남자가 이제 오자마자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에 바로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슬펐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그러면서 상담자는 자기가 굉장히 공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남자가 장례식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으면 어떡할래? 죄책감 엄청 느끼겠네요, 내 남자. 그냥 쿨하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땠어요? 그냥 나는 모르겠으니까 한번 당신이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나는 비로소 공감할 수 있는 둔한 사람이니까 그냥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심정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empathic mis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스언더스탠딩의 자세가 더 엠퍼틱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그런 모르겠지만 그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세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질문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그걸 오히려 내담자들은 더 공감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세로 자동적인 사고에 좀 들어가야지 넘겨짚어서 이렇겠구나라는 게싱이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내담 이 전보식 사고 명료화를 예를 한두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어느 내담자가 방통대를 다니시는데 방통대 시험을 볼 때마다 책상에 딱 앉으면 그 이전까지는 안 졸리는 사람이 책상에 딱 앉으면 막 졸음이 와요. 이게 비정상적인 반응에 얽혀있는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이 인지치료라고 아까 베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자는지 시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한번 내담자한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시험복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에 딱 앉았을 때 막 졸음이 온다고 했는데 그 졸음이 올 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물었더니 내담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넌 안 돼. 이런 느낌이래요. 넌 안 돼. 이런 느낌. 조금 알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미 알았다고 하지 말고 넌 안 돼가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랬더니 내담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역시 공부는 오빠 몫인데 내가 오빠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꼬진 내가 공부 같은 거는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공부는 오빠 같이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나 하는 건데 내가 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 방통대 너 왜 갔어? 이 의미. 예. 내담자가 그걸 딱 이렇게 아는 순간에 왜 졸리는지 알면서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분노가 탁 튀어나왔어요. 왜냐면 왜 오빠 같은 사람만 공부를 해야 돼? 왜 우리 엄마는 나 같은 사람은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어려서부터 강조를 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자동적인 사고를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에 경험적으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확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자각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또 한 내담자는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대학생인데 사수를 해서 대학을 갔고요. 본인은 2학년인데 이제 3학년 동아리 선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나이가 자기보다 어려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나이 어린 선배도 항상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고 절대 나이값 한다고 나이 내세우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동아리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선배가 나이 어린 선배가 이제 내담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꼬우면 네가 하든가. 선배가 하는 게 꼬우면 네가 하든가 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얼굴 속에서는 이제 이미지 속에서는 그 선배를 박살내고 싶은 이미지까지도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참다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순간에 이제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평소에도 자기주장적인 표현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 변호나 자기 보호의 말을 전혀 하지 않는 내담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왜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었냐 했더니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다. 근데 그거를 왜 표현하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내담자가 글쎄요. 나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 자, 이거 인지치료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네. 나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바로 사고 교정 작업에 들어가요. 예. 아니요, 그냥 좀 더 나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자신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 때요, 내가 틀린 것 같아서 내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로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순간에 내 변호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 조금 더 자동적인 사고가 명료해졌죠.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래, 틀린 것 같은 말도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말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정확하지 않는 말을 왜 하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틀린 말을 하면 내가 추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틀린 말을 하면 추잡해질 것 같다고. 그래, 예전에도
틀린 말을 하면 추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 때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엄마로 바로 넘어가서 엄마가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강박적인 거부감이 있으셨고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막 추잡한 놈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둘러서 말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됐고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뭐 정확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들키는 때에는 너무 내가 추잡해지는 것 같았다는 그런 경험들이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담자가 하는 말이 제가요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한테 억울한 말을 당할 때가 되게 많은데 억울한 말을 당할 때마다 저는 이런 이미지를 저 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고한 학이고 너희들은 더러운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나한테 막 짖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꾸라도 한마디 할 때에는 나마저도 그 까마귀처럼 동화돼서 더럽고 추잡해지는 식으로 물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를 악물고 고고한 학기로 남겠다고 내 변명을 안 하고 참는 세월이 너무 오래됐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 자기 변명을 안 하는 그 내면의 세계가 나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점점 좀 다른 의미가 되면서 그러고 나면 왜 자기 변호를 안 하니? 라고 핀잔을 줄 수가 없어요. 내담자의 그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하고 나면 아, 그랬구나라고 우리는 사실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그게 이제 전보적인 사고의 명료화를 통해서 자동적인 사고를 구체화하기다. 이게 짧은 말로 했지만 사실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로저스는 이렇게 필링을 클래리파이 한다고 했죠. 필링을 이렇게 공감과 반영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내담자의 모호한 필링이 좀 더 명료해진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인지치료에서 로저스의 필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보통 로저스 자신도 이렇게 emotion and its cognized meaning. 감정과 그것에 결부되어 있는 인지적인 의미가 바로 필링이에요. 필링을 클래리파이 한다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 자동적인 사고,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 자동적인 의미 세계에 정확하게 조율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과정일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내담자의 자동적인 사고를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상담의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3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 얘기는 이제 아까도 많이 얘기했는데, 좀 더, 그냥 정서가 밋밋한 속에서 자동적인 사고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서 경험을 체험적으로 이끌어가서 정서 경험을 좀 더 활성화한 상황 속에는 자동적인 사고가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동적인 사고를 묻고 또한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인 사고는 결코 요즘 예전에 그 말하던 cold cognition, 정서가 배제된 그런 인지가 아니고 hot cognition, 정서가 생생하게 실려 있는 그런 hot cog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인 사고는 정서 체험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해지는 거고, 정서 도식이 활성화될 때 자동적인 사고는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인 만큼 조금 더 정서 체험의 수준이 이렇게
상담 세션 내에서 조금 더 생생한 수준으로 이끌어가면 더 주관적인 세계로서의 자동적인 사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정서를 체험을 활성화하는 5가지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최근에 정서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하라고. 상담은 결국은 정서 경험을 되살려서 찬찬히 들여다보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정서 체험을 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상 그 체험을 회피하거나 처리하기 급급해서 잘 그 정서 체험을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데어앤덴에서 일어났던 그 경험을 히어앤나우인 상담에 가져와서 천천히 풀어내다 보면 그거를 바깥에서는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정서 경험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건 reliving the experience, 경험을 이렇게 다시 되살리는 작업일 수 있어요. 제가 비유를 자주 그런 얘기 하는데, 상담이란 이렇게 정신없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천천히 그 길을 걸으면서 찬찬히 좌우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엄마랑 어제 싸울 때에는 엄마한테 지지 않고 복수하려는 것에 일념에 불타서 자기 그 경험의 과정들을 못 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다시 돌아볼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서가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해지는데, 그때 좀 자꾸만 생각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를 그쪽으로 촉구를 하란 말이죠. 네, 심상 작업은 게스탈트에서 많이 쓰죠, 심상 작업을. 근데 심상 작업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아주 강한 정서 체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데 말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그때의 심상, 이미지, 비주얼 이미지가 그대로 만약에 떠올린다면 과거를 가장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면 감정이 아주 강렬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생각도 들여다보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강요된 심상보다는 특히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 감정을 매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심상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눈을 감고 기다려보면 어떤 심상이 탁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심상을 이렇게 마치 지금 여기에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걸 디스크라이브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많이 올라와요. 상담 장면에서 역할 연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서 상담 관계 속에서 상담 중에 작은 정사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그때야말로 이렇게 생각을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인지행동 치료는 이렇게 상담자와 함께 참여를 하죠. 내담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상황을 위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상황에 실제 내담자랑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상황에 노출을 해보면 내담자의 세계를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내담자는 굉장히 힘든 바깥 경험들을 상담 장면에서 생생하게 잘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동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담자랑 같이 힘들어하는 장면에 가보세요. 아주 내담자가 확 이해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공황장애 환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요. 계단은 오르려고 하지도 않고 밥 못 먹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이런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잦은 공황 발작 경험 때문에 이제 그 공황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이렇게 심한 운동은 안 하고 이런 내담자가 있는데 그 내담자랑 사전 준비를 조금 이제 상담 장면에서 하고 난 다음에 내담자가 굉장히 두려워해서 바깥에 멀리 가지는 않고 저희 건물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가서 이 내담자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계단 오르기를 1층에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걸 했어요. 계단 오르기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앞에 가서 한 발을 떼기 전에 이미 공황에 가까울 정도로 막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고 물으니까 바로 계단 한 걸음을 오르는 순간에 제 폐가 썩어 들어갈 거라고 내 폐가 이렇게 이 운동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절대 못한다고. 자동적인 사고에 핵심적으로 그냥 들어갔죠. 그죠? 이 내담자는 자기 폐가 굉장히 약한 폐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썩어 있는데 그 폐의 일부만 가지고 간신히 기능하고 있는 것 같은 비주얼 이미지를 그 순간에 탁탁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상담 장면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앞에 딱 그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순간에는 그 비주얼 이미지를 바로 나한테 생생하게 보고를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약간 이게 말을 하는 순간에 약간 객관화되기 시작을 하죠. 내 폐가 다 썩은 것은 이미지인데 정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간다면 대신에 천천히 가요, 선생님. 천천히 간다면 1분에 한 걸음씩 천천히 간다면 내가 계단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가는데 5발짝 반 계단을 오르고 난 다음에 얼른 이제 그 창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폐가 이렇게 완전히 썩어서 이만큼 남았는데 이 신선한 공기라도 잠깐 들어오면 그러면 내 폐의 일부가 소생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정서 경험이 이렇게 생생할수록 얼마나 따끈따끈한 인지가 같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를 위해서 제가 사례 하나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조금 더 인지 치료도 정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떤 핫 코그니션이 진정한 자동적인 사고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동적인 사고 기록지도 활용해 보시는데요. 그 자동적인 사고 기록지가 인지치료에서는 3칼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3칸. 첫 칸에는 뭐를 써요? 상황. 둘째 칸에는 감정. 세 번째 칸에는 자동적인 사고를 쓰는데 상담에서 했던 것처럼 상황을 자세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쓰고 나면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쓰고 그 감정의 이면에 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자동적인 사고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거를 쓸 때 그냥 숙제 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좋아요. 내담자한테 자동적인 숙제 해와 라고 하면 모르면 책 찾아보고 이러면 안 해와요. 네. 숙제에 대한 숙제에 대한 수능도가 낮은 이유는
그걸 가지고 내담자에게 저항이니 뭐 이런 말 쓰지 말고요. 우리 치료자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숙제를 못 해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담자랑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이번 시간에 다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동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내담자가 알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을 이렇게 자꾸만 들여다보고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상담자가 먼저요. 오늘 다룬 사례를 이렇게 첫 줄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쓰면서 자 이런 상황이라 그랬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무슨 감정을 느꼈다고? 아 불안. 그때 우리 확인했던 생각이 뭐죠? 아 이런 생각. 쭉 써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안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담자한테 또 주고 두 번째 상황 우리 다룬 거 있지? 당신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상황 적고 하다가 이거 쉬운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해준 거 가지고 이렇게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샘플로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내담자가 알겠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숙제 잘해와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자동적인 사고 쓰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부수적인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훈련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지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상황 칸을 쭉 보다 보면 자기의 취약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좀 요약적으로 알게 되고요. 자기가의 제일 힘든 주된 감정이 뭔지도 좀 알 수 있고요. 자기의 자동적인 사고에 대체적인 중요한 주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동적인 사고 칸에서 좀 보게 되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생각에 대해서 거리가 자꾸만 생기죠. 그 거리가 생기는 게 곧 자각. 이제 공감과 인지적인 탐색 이거 한번 제가 자동적인 사고의 탐색 과정을 마치 공감 과정처럼 생각하고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사프란과 시갈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요약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따라오시죠. 공감은 내담자가 말하기 어려운 경험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치료자가 내담자의 내적 세계 안으로 스며드는 과정이다. 인지와 정서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공감은 인지적인 동시에 정서적인 과정이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내적 경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담자 혼자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내담자 경험의 미묘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공감과 인지적인 탐색은 서로 다른 활동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공감과 인지적인 탐색은 철저히 상호 의존적인 과정이다. 내담자의 현상학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과정, 이것이 곧 공감 과정이다. 공감은 내담자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려는 치료자의 지속적인 시도로 보아야 한다. 공감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치료자는 거짓 공감 반응을 보일 것이다. 치료자는 자신이 이해심 깊고 공감적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공감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거짓 공감은 치료 과정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한다. 아까 얘기한 empathic misunderstanding 얘기가 나왔죠. 네. 예, 이제 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동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수정과 관련된 수정 혹은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인지치료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할까 하는 것만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특히 인지적인 오류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오류란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식은 구조고 믿음은 내용이다. 아까 얘기했죠. 자동적인 사고는 도식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프로덕트, 산물이죠. 예. 인지적인 오류란 이 도식이 자동적인 사고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류를 포착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지적인 오류라는 게 뭔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것 같지만 사실상은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든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바텀업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치료에서 가져가기는 이렇게 우리가 도식을 가지고 도식을 통해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도식은 항상 내가 바라보는 세상보다는 더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복잡하고 풍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자 말이죠. 자, 나는 맨 위에처럼 네모의 도식을 가지고 밑에 있는 네모와 별표와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복잡한 환경을 내가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식에 부합하는 정보에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도식에 좀 더 가까운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도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약간 경시하거나 주의를 덜 기울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봄이 왔다고는 도식을 가지고 봄을 기다리는 도식을 가지고 바깥 환경을 딱 볼 때 제비 한 마리가 딱 오는 순간에 를 보는 순간에 제비다 하고 제비가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봄이 왔다 이런다고요. 근데 뭐를 안 보죠? 여전히 사람들의 외투가 두꺼운 거, 예? 한강의 눈이 아직 안 녹은 거, 예? 이런 거 이렇게 개나리는커녕 매화도 안 피고 목련도 안 피고 이렇게 동백꽃도 안 핀 그런 현실은 안 보는 채로 제비한 마리를 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선택적인 주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학원생들이 가끔 이제 논문을 가지고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논문을 가지고 오면서 선생님, 제 논문은 쓰레기입니다.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묻죠. 쓰레기를 왜 나한테 줘?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 예전에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쓰레기 같아도 그래도 드려야 되는 게 예의니까요. 그러니까 드린 거는 예의라고 생각하시고 보는 것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보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내담자한테 물어요. 내담자가 아니지. 대학원생한테 이렇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길래 논문이 쓰레기 같아? 논문이 마음에 안 들고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정말 쓰레기 같은 부분이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확 우리는 이제 논문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결론을 내리죠. 어떤 부분이 그래? 라고 물어보면 그 대학원생이 뭐라고 답하냐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게 어떤 부분인데? 그러면 방법론을 리즈를 써야 되는데 멀티플 리그레션밖에 못 썼고요. 정말 쪽팔려요. 그래.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서 쓰레기 같구나. 오케이. 그리고 또 마음에 어떤 부분이 안 들어? 논의가 개발세발이에요. 마지막에 시간 이틀 남겨놓고 그냥 제출은 해야 되는데 그 논문 논의 쓸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이론적이지도 않게 그냥 결과를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쓰고 나니까 용두사미가 된 것 같고 너무너무 쪽팔려요. 예. 자, 쓰레기 같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쓰레기 같은 부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묻죠. 예. 아까는 what's the evidence? 증거가, 네 생각에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이었다면, counter evidence. 네 도식으로는 잘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좀 그 부분은 어떤 부분? 그러니까 네가 네 논문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없어? 라고 물으면 평소에는 도식의 동화 과정에 의해서 선택적인 주의가 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부분은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론만큼은 아까도 제가 용두삼이라고 했잖아요. 서론은 용이에요, 용. 네? 제가 나름대로 문헌 리뷰 엄청 많이 했고 이 주제에서 별로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된 리뷰가 없는데 서론은 그나마 선생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데이터 자체는 정직한 데이터니까요. 이 분야의 데이터 별로 없는데 이 데이터 자체는 좀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논문을 처음에는 선택적 주의에 의해서 인지적인 오류에 의해서 부분만 보면서 쓰레기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인지적인 오류를 다루는 방법인데 부분만 보게 하지 말고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인지적인 오류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 과잉일반화가 뭐죠? 그 도식에 부합하는 하나의 사례에 근거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말하거든요.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건 뭐죠? 좀 더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 이렇게 흠 있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체가 흑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말하죠. 개인화라는 건 말이에요. 예? 남 탓, 상황 탓, 운 탓, 내 탓, 다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 그 부정적인 결과를 다 오로지 자기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렇게 자기 문제를 거기서 찾아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라는 생각을 말하거든요. 파국화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도 있고 중성적인 결과도 있고 결과는 알 수 없는데 가장 파국적인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을 말해요. 극대화, 극소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 도식에 부합하는 정보는 극대화하고 자기 도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극소화,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지치료에 나오는 인지적인 오류의 많은 하위 세부 항목들을 잘 카테고라이즈해서 그걸 외우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인지적인 오류가 선택적인 주의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거식증 있는 분들이 167에 막 38kg 이래요. 정말 막 30kg 돼서 입원할 때도 있죠. 근데 38kg, 40kg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옆구리에 살이 쪘고 볼에 턱선이 갸름하지 않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 부분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보다 날씬한 사람만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공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만 보고 내리는 결론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서울대생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도 뛰어나요. 뛰어나면 많은데 그냥 그런 것처럼 거식증 있는 사람 그러거든요. 그럴 때 계속 지나가면서 자기보다 날씬한 사람만 계속 보고 지나다니니까 세상 나는 뚱뚱한 게 맞죠. 그럴 때 전체를 보게 해야 돼요. 전체를 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실천하게 하려면
길거리 지나가면서 특히 시장 같은 데 가서 그 날씬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리 말고요.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예? 시장에 가가지고 5명에 1명씩 그냥 임의적으로 걸리는 사람마다 임의적으로 보세요. 예. 저분도 나보다 뚱뚱하네. 저분도 뚱뚱하네. 계속 보다 보면 자기가 생각이 얼마나 치우쳤는가를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 얘기를 좀 할게요. 사고의 오류에서 비현실적인 사고란, 인지치료에서 말하는 비현실적인 사고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외계인 같은 사고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현실의 부분적인 현실만 보는 사고를 말해요. 치우친 사고, 극단적인 사고,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한 차원만에서만 보는 사고,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 남들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만 보는 사고, 이런 것이 비현실적인 사고예요. 비현실적인 사고에도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한편으로 현실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는 면에서 현실적인 사고고요. 일부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현실적인 사고인 거지, 우리의 모든 사고는 한편으로 현실적이고 한편으로 비현실적인 거지, 환자가 가진 사고는 비현실적인 사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현실적인 사고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라는 건 얼마 정도의 문제인데, 그것이 특히 얼마나 치우쳤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고란 전체적인 사고, 다차원적인 사고, 변증법적인 사고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고예요. 우리의 생각이 미성숙하다는 건 부분적인 치우친 현실만을 고집할 때, 내지는 한 시각만을 고집할 때, 그게 미성숙한 사고인 거고요.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를 할 때 그게 성숙한 사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장자에 보면 조삼모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숭이는 이렇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던 걸 바꿔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날뛰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의 시각에서만 볼 때에는 3개가 4개로 늘은 거거든요. 그 원숭이가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장자의 말에 의하면. 통합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변증법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이렇게 아침과 저녁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7개는 동일하다는 사고를 하는 것이 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치료에서 현실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는 것이, A라는 생각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B라는 생각으로 고쳐주는 시각이 아니고, 그게 부분적인 진리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의 시각을 확장해주고 더 넓은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고착되어 있는 거에서 좀 더 빠져나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각의 확장, 이게 바로 현실적인 사고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치료는 변증법적인 사고 과정을 촉진시키는 그런 식으로 인지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율성이 옳아요? 친밀감이 옳아요? 자율성도 좋고요, 친밀감도 좋은 거예요. 사람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친밀감만이
진실인 것처럼 딱 붙들고 있을 때 문제가 되고 자율성만이 옳은 것처럼 붙들고 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그죠? 자율성 존중하는 남편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죠. 당신은 이렇게 자율성? 무슨 자율성? 방목이지. 애들을 자율성 있게 키운다고 그냥 풀어 키우는 거지. 자, 방목은 좀 더 가벼운 표현이고 말이야. 파충류 알 까놓고 나 몰라라 하고 알이 알아서 낳겠지 하고 그게 당신 양육 방식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애가 커 애들한테 관심 좀 가져. 이렇게 비난을 해요. 친밀감을 중시 여기는 아내가 남편한테. 그럼 남편은 또 이제 친밀감 가진 사람을 아내를 비난하면서 그래 친밀감 사랑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질식시킨 게 사랑이니? 애를 좀 놔줘야지. 나는 당신이 애를 질식시키는 과정을 보면 나까지 숨이 막혀서 정말 애 좀 놓아주면 안 돼. 서로 싸우거든요. 자율성이 중요할까요? 친밀감이 중요할까요? 이런 이더와의 사고방식, 이거냐 저거냐 이것만 저것만 이렇게 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라는 모스앤드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성숙한 사고를 갖는 거고, 그렇다면 친밀감을 중시 여기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친밀감과 관련된 생각들이 잘못됐으니까 고쳐 자율성의 생각으로 가져야 되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친밀감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타당화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부족한 또 다른 진실의 한 부분을 보완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인지치료에서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은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 생각 틀렸어 라고 하기에는 어떤 생각도 옳다. 옳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치우쳐서. 경직돼서 극단적이라서 전체적인 걸 못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전체적인 사고를 갖도록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넓어지고 그래서 벌레의 시각에서부터 새의 시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지치료를 비현실적인 사고를 현실적으로 사귄 사고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더와의 사고방식 속에서 내담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다는 식으로 주입하고 바꾸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냥 그 사고의 변화 과정은 이 말로 대신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